시작의 문을 쉽게 열어보는 주식학개론 시간입니다.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고요. 여기에 또 미국 대선 불확실성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간밤에 마감이 됐는데요. 오늘 우리 증시 코스피는 약세로 출발을 했습니다만 현재 구간에서는 상승권으로 돌아서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장 후반으로 갈수록 오늘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800선에 다시금 다가서고 있는 수요일장의 모습인데요. 주식학개론 오늘은 토마토 투자클럽 문서진 전문가, 또 김혜진 전문가 이렇게 두 분의 진이 모셔보고 주식 이야기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LG화학 이 종목에 대한 이야기부터 풀어가 볼까 합니다. 최근에 물적 분할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 좀 요동쳤던 LG화학인데요. 관련된 이슈가 또다시 불거졌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지금부터 지니스탁에서 알아가 보겠습니다. 네, 지니스탁의 진이 바로 문서진 전문가와 인사부터 나눠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LG화학 2대 주주가 국민연금공단인데요. 이제 30일에 있을 임시주주총회에서 이 물적 분할 관련해서 반대표를 던지기로 했다.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이야기 좀 자세히 정리를 해주시죠. 네, 어제 나온 소식이죠. 어제 뭐 장 마감하고 나왔던 소식인데 많은 분들이 이 물적 분할과 특히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LG화학의 물적 분할과 관련돼서 굉장히 이제 좀 부정적인 의견을 많이 피력을 했고 뭐 사실 뭐 한간에는 실제로 국민청원까지도 이게 나오지 올라올 정도로 많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관심이 많았던 이슈였는데요. 사실상 이제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이번에 이제 이렇게 반대표를 던질 거라고 시장에 예상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상을 하지 않았는데 뭐 갑자기 시장에서 좀 의외로 국민연금이 이 반대표를 던졌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최근 들어서의 이 여론이 개인 투자자들의 여론이 정부에 좀 우호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조금 반영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좀 상세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국민연금 기금에서 이제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이제 이 기금 위원회가 세 가지가 있죠. 그 세 가지 중에서 의결권 결정을 하는 위원회입니다. 그 위원회에서 27일 물적 분할과 관련된 부분을 이제 반대 의사를 결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도 이야기드린 것처럼 시장이 조금 예상 바뀐 거죠. 왜냐하면 이제 글로벌 주요 이제 의결권 자문 기관에서 찬성을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이 찬성하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에서 찬성을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래도 의뢰했던 기관 자체가 ISS인데 이쪽에서 이제 찬성을 했고 사실 ISS뿐만 아니라 뭐 우리나라 대신 쪽에서의 뭐 의결권 자문 기구라든지 연구 기구라든지 국내 쪽에 또 의결권 자문 연구소 같은 경우에서도 대부분 다 찬성 쪽을 의견을 냈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개인 소액 투자자들의 피해와 관련된 부분은 있겠지만 사실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최대 주주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게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이쪽에서는 판결을 한 겁니다. 판단을 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찬성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반대 의사를 표명하게 됐습니다. 뭐 이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아무래도 최근에 개인 투자자들이 대주주 3억 이 양도세와 관련된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현재 그렇게 정부에 우호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제가 보기엔 조금은 작용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LG화학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투자를 했었고 한때 이제 물적 분할 이야기 나올 때도 굉장히 이슈가 됐었던 종목이다 보니까 조금 더 국민연금이 좀 이쪽에 목소리가 반영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뭐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지분 구조와 관련된 부분을 좀 잘 봐야 되겠죠. 표를 보시면 이것도 뭐 많은 언론을 통해서 다 접하셨겠지만 일단은 이제 LG가 최대 주주로 있는 LG가 30%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민연금이 이제 10%, 그다음에 기관과 개인이 합쳐서 한 20%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연금이랑 기관 개인이 만약에 합해서 만약에 이 의결권과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한다면 중요한 건데 기관은 사실상 찬성할 여지가 높고요. 그럼 결국에는 개인과 국민연금인데 합하면 22%죠. 22%인데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지금 LG 가지고 있는 최대 주주가 가지고 있는 이 지분과 기관이 합치면 얼추 40%가 되죠. 결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캐스팅 보트는 외국인 투자자가 가지고 있다라는 건데요. 뭐 이번에 투표를 할 때 결과가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외국인의 눈치를 좀 더 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이 됐던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행사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 소액주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캐스팅 보트는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쥐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님, 이 임시주주총회에서 어떤 결정이 날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이 흐름 예상과 함께 앞으로 주가는 어떻게 흘러갈지 이 부분도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임시주총 이거를 이제 찬성하기 위해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출석 주주의 3분의 2 동의가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그게 발행 주식의 3분의 1 동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소액 주주들은 표를 누구에게 뭐 소위 말하면 이제 대리권 행사하고 이런 걸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다 참여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을 겁니다. 쉽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LG화학 개인 투자자들 모임 같은 것들 동호회나 커뮤니티 같은 게에서는 전자투표 적극적으로 참여하자라고 해서 개인 투자자들은 전자투표로 반대 의사를 표명할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우리나라 임시주주총회 중에서 가장 많은 개인 투자자가 의결권을 행사하는 이벤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반대를 할 것 같은데요. 중요한 건 이거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외국인들이 반대를 할까라는 건데 지금 국민연금 같은 경우도 사실 주요 의결권 자문위원회에서 다 찬성을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냥 국민연금의 생각으로 이 국민연금의 생각 자체 생각으로 그냥 반대를 던지는 건데 사실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런 걸 신경 쓸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뭐 국내 여론이라든지 이게 신경 쓸 필요가 없고 그냥 나와 있는 대로 그냥 지금 이 자문위원회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제가 보기에는 그냥 물적 분할을 찬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외국인 지분이 30%, 물론 뭐 외국인 중에서는 다른 생각을 하는 쪽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면 거의 한 40% 가까운 비중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3분의 2 이상은 찬성표를 던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국민연금이 2대 주주가 반대 의사를 밝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에는 물적 분할은 통과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뭐 막판에 임시주총 뚜껑은 열어봐야 알겠죠. 외국인들이 조금 생각이 달리 할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여건적으로 봤을 때는 LG화학의 물적 분할은 원래대로 계획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되고요. 만약에 혹시라도 반대 결정이 나온다면 주가는 저는 이거는 재반등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LG화학의 상승세를 누그러뜨린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아무래도 뭐 이 배터리 폭파 사고는 또 있었고 배터리 데이와 관련된 부분에 뭐 사실 재료 노출과 관련된 부분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이 물적 분할과 관련된 이슈가 가장 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뭐 소위 말하면 이 악재가 해소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등의 모멘텀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서 이야기드린 것처럼 확률적으로 반대가 나올 가능성보다는 그냥 원래대로 찬성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찬성 결정이 나온다. 다만 찬성 결정이 나온다고 해서 새로운 악재는 아닙니다. 사실 이미 지금 LG화학의 주가는 찬성이 결정이 된다라는 게 기정사실화되었기 때문에 여기가 이미 주가가 녹아난 가격대죠. 그래서 만약에 혹시나 임시주총에서 찬성 결과가 나온다 해서 실망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LG화학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그대로 홀딩하시면 되고요. 지금 이제 요 결정이 마무리되면 원래의 순환대로, 원래의 순서대로, 원래의 모멘텀대로 LG화학은 움직일 거기 때문에 너무 여기에 이 이벤트에 집중하실 필요는 없다. LG화학의 본질적인 가치를 판단하고 대응하시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G화학의 물적 분할에 관련된 이슈 오는 30일에 예정된 임시주주총회에서 물적 분할 찬성 결정이 나올지 또 반대 결정이 나올지에 대해서 예상해 보고 지금 흔들리는 기본적인 가치는 뭐 변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까지도 말씀을 덧붙여 주셨습니다. 이런 부분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지니스탁에서 이렇게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김혜진 전문가도 같이 좀 모셔보도록 하죠. 자, 주식학개론 오늘의 강의를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중심 섹터는 오랜만에 음식료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지난 한 5월쯤에 한번 살펴드렸으니까 제법 좀 시간이 지났죠. 오늘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학개론 오늘의 페이지 지금부터 열어봅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대로 음식료 섹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그래도 이 음식료 쪽에 실적 기대감이 상당히 컸었거든요. 자, 3분기 실적 이제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지 업황 좀 분석을 자세히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코로나 상황을 겪고 있는 와중에서도 이런 우려감을 뒤로 하고 실적이 좀 받쳐줄 것 같은 섹터를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그중에 이제 2분기에 실적이 기대가 된다라는 게 음식료 업종이었습니다. 그래서 5월 달쯤에 저희가 네. 음식료를 한번 다뤘더라고요. 그때부터 주가의 흐름도 괜찮았다가 최근엔 또 3, 4분기에 대한 뭐 실적 우려감도 네. 생겼고요. 내년 그리고 실적도 또 반영을 오른 하고. 가격대 많이 또 올랐으니까 네. 또 차익 실현도 또 나오는 상황인 거였죠. 그렇죠. 뭐 시장도 워낙에 또 흐름이 또 약하기도 하고 네. 했기 때문에요. 또 그런 거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데 3분기 실적이 대체로 어떻게 나올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음식료 업종이 3분기 실적이 괜찮을 거예요. 물론 2분기의 실적이 워낙에 좀 드라마틱했어가지고 컨센을 다 상회하는 서프라이즈를 냈기 때문에 뭐 3분기 실적은 뭐 그렇게 서프라이즈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2분기만큼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실적의 중심은 역시나 코로나입니다. 네. 코로나로 인해서 우려감을 가졌지만 또 그로 인해서 오히려 반대적으로 수혜가 됐던 부분들이 음식료 업종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하나씩 한번 짚어볼까요? 네. 일단 하반기에 음식료 업종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이제 우려감도 이제 짚어봤는데요. 일단 기대감은 코로나 이후에 이제 우리의 그 식문화가 네. 많이 좀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일단 외식을 자제를 하게 됐고요. 그렇죠. 내식을 이제 많이 하게 된 거죠. 예, 아무래도 이제 집에서 이제 많이 먹고 특히 지금 여기도 나오지만 간편식 맞아요. 이쪽의 시장이 많이 커졌죠. 그리고 저희가 5월 달에도 이 이야기를 할 때 예전에 사실 그런 거 있잖아요. 간편식이라는 이미지가 이번에 코로나로 해서 많이 좀 깨졌다. 간편식은 예전에 사실 저는 뭐 간편, 인스턴트. 이 설렁탕 이런 것들 나오면 네. 그냥 우리 흔히 말하면 그 약간 소가 이렇게 발만 담그고 지나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사실. 식품 첨가물을 넣어서 그렇죠. 맛을 예, 냈다. 누가 봐도 그냥 이렇게 뭔가 정성들였다라는 느낌도 없고 내용물 같은 경우도 굉장히 별로였어요. 부실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뭐 CJ 제일제당이나 이런 뭐 오뚜기나 이런 음식, 업체들의 네. 사실 이제 이런 간편식을 먹어보면 정말 그릇만 바꾸면 그거 블라인드 테스트도 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유명 이제 육개장 집에 육개장 그릇 해서 그 담은 거랑 그다음에 이제 비비고 그 육개장을 담은 거 그릇만 바꿔서 담았는데 모른다는 거죠. 거의 이제 뭐 반반의 결정을 하더라고요. 이게 근데 알고 보니까 이거 간편식이다. 이게 블라인드 테스트 하신 분들 보고 이렇게 놀라는 것도 많았거든요. 그만큼 확실하게 이런 간편식 시장에 이 이미지도 좋아졌죠. 그렇죠. 그때부터 간편식도 사실상 사람들이 괜찮다. 꺼려진 것보다 많이 좀 먹게 되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그쪽에서의 시장이 이제 레벨업 됐다고 해야 될까요? 확실히 실적도 좋아졌고 매출도 증가를 했고요. 또 이 부분에서 밑에 부분이랑 이어지는 부분이 이제 그렇죠. 해외 시장에서도 이 국내의 음식료 업종, 음식료 기업들의 간편식들을 이제 비축해 놓기 시작을 네.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제 지금 실적들이 다 반영이 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이제 앞으로의 성장성은 충분히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이 기업들의 오히려 그 판촉 비용이라 할까요? 그러니까 줄었다고. 홍보비가 예.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래프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일단 가정용 이제 홈밀 리플레이스먼트라고 이제 HMR이라고 부르잖아요. 이제 간편식, 가정 간편식의 추이도 보시면 일단 물론 지금 이게 그래프를 보시면 코로나가 1차적으로 최초로 터졌을 때, 발발했을 때 간편식의 수요가 확 증가를 하고요. 네. 그리고 나서 조금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나서부터 살짝 또 수요가 감소했는데 근데 이제 그래프의 위치상으로 봤을 때 확실히 코로나 이전에 밑에 있었던 그래프들보다 상위에서 이제 그래프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금 다시 이제 뭐 지난 2달 전쯤에 코로나의 이제 재확산 여부가 또 있었으니까 그걸로 인해서 이제 간편식의 수요가 한 번 더 2차 점프 레벨업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거에 대한 수요, 그거에 대한 매출이 이번 3분기에 반영이 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고요. 또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각 기업들의 광고 판촉 비용이 많이 줄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물론 신제품들을 출시하고 광고를 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지만 확실히 코로나 기간 동안에 신제품을 출시를 안 했어요. 네. 그냥 기존 제품들을 약간 이제 뭐
맛을 첨가하다든지 네. 이걸 이제 플레이버 익스텐션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기존 제품들의 매출을 더 주력해서 많이 팔았던 부분이 그래서 있고요. 요즘에 이런 것들이 뭐 꼬북칩 같은 맞습니다. 맛도 여러 가지 맛이 나오고 과자의 맛이 하나가 아니라 막 여러 가지 맛이 나오고 하는군요. 그렇죠. 근데 뭐 왜 자꾸만 초코민트를 많이 넣는지 모르겠어요. 초코민트가 완전 맛있으니까요. 음식료 업종도 어떻게 보면은 장난질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정말 음식이. 맛있던데요. 장치 산업이잖아요. 아 그렇죠. 한번 해놓으면 네. 그렇죠. 거기 첨가물만 바꾸면 완전 다른 게 되니까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꼬북칩 같은 경우도 그냥 꼬북칩을 생산하는 기계가 있으면 거기에 첨가물만 맛만 바꿔서 네. 이제 기존에 있는 수요자들, 기존에 있는 층들을 이제 유저들을 확보를 더 하면서 매출을 증가시킬 수 있게끔 신제품을 출시하는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이제 기존 제품의 매출이 성장할 수 있게 하는 네. 전략을 많이 썼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매출이 광고 판촉비가 이제 많이 절감됐다. 그 효과가 실적에서도 드러났다 하는 부분이 확실히 주류 업체들. 네. 주류 업체들이 이제 그 5개 광고라든지요. 아니면 또 이제 저희가 뭐 술자리 같은 데 가보면 이제 각 가게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판촉 행사를 하는 것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걸 이제 할 수가 없으니까 코로나 기간 동안에 확실히 거기서 이제 매출 비용이 절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역시 광고비가 절감이 되면서 실적에는 호실적으로 나올 수 있는 배경이 됐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해외 쪽에서의 매출 증가 부분도 있거든요. 최근에는 이 해외 쪽 드디어 이제 외국인들이 네. 라면이라는 음식에 대한 한 끼 대용의 정말 네. 정말 맛있는 음식이다라는 것을 인지하기 시작했다라고. 그렇죠. 우리나라 냉동식품 제가 뭐 뒤에 나중에도 설명드리겠지만 냉동식품에 대한 이미지도 확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라면이 약간 간식의 개념이 많았다 하더라고요. 외국인들은. 그러니까 저희는 한 끼 대용하는 식품인데 아무래도 그게 미국은 그게 없어서 그럴 거예요. 외국은 우리는 이제 국물에 밥을 말아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면만 먹으면 사실 저는 간식이라 생각하는데 아. 면 먹고 이제 국물에 밥을 말면 이건 한 끼 식사거든요. 아. 근데 이제 외국 같은 경우 특히 서양은 그런 문화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아니 이게 제 농담이 아니라 실제로 식문화를 연구하는 쪽에서 이야기가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거를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 코로나 전에는 그걸 하나로 먹는 말 그대로 그냥 햄버거 한 개씩 먹는 느낌으로 먹다가 네. 이제 코로나 때문에 비축 식량을 하면서 이거 외국인들은 한 개를 안 끓여 먹어요. 보통 2개 끓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양이 차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확실하게 식품으로 한 끼 대용으로도 되겠다라는 인식이 강해진 겁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성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식성을 말해요. 식문화 연구를 하는 쪽에서 이번에 코로나를 연구를 할 때 이게 나왔어요. 우리가 왜 그러니까 동양권에서는 이거를 라면을 한 끼 식사로 하는 거는 끝나고 났을 때 만약에 배가 안 부르면 네. 추가적으로 국물에 뭔가 밥 말아 먹는 문화가 있어서 이걸 대용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서양은 그런 문화가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런 게 없었는데 이번에 이제 비축 수요를 하면서 이제 두 개를 끓여 먹으면서 이게 배가 찬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게 이미지가 바뀌었다라는 거 제 생각이 아닙니다. 맞아요. 그래서 라면의 그 해외 쪽의 매출이 증가를 하고 비축 소비가 증가를 했는데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그 국내 음식료 업체들, 특히 라면을 생산하거나 이렇게 뭐 냉동식품들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수혜를 받았던 부분이 우리나라가 이제 유튜브 먹방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유튜브 먹방이 많으니까 따로 광고를 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죠. 이제 해외에 진출하기 위한 따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도 유튜브의 컨텐츠만으로도 간접 광고가 가능했기 때문에 거기서 라면이라든지 우리나라 음식료 업종들의 뭔가 이미지, 그렇죠. 또 K푸드라고 해가지고 최근에 해외 매출이 많이 상승을 하고 뭐 있거든요. 불닭 볶음면이라든지 그거는 뭐 해외 유튜버들도 뭐 챌린지까지 할 정도로 맞아요. 굉장히 인기가 있고 뭐 아시는 것처럼 뭐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자파구리 같은 거, 어. 영화 뭐 기생충 때문에 뭐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확실하게 예전에 비해서는 홍보가 많이 된 것 같긴 하네요. 네, 그래서 해외 쪽의 매출도 저희가 이제 뭐 K푸드라고 하면 제가 그래프 하나 준비했는데요. 예전에는 뭐 K푸드라고 하면은 뭐 중국 쪽에서의 뭐 많이 팔리고 매출이 성장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미국, 이제 미주 지역에서의 지금 우리나라 음식료들이 잘 팔리고 있고 선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왼쪽 거 같은 경우에는 각 음식료 업체들이 해외에 진출하기 위해서 그 매출 비중을 늘리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코로나가 있는 와중에도 또 그 전에 뭐 중국에서의 사드 보복이 있었음에도 계속 꾸준하게 이제 우리나라 음식료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위한 노력은 계속됐고요. 또 매출 비중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는
중국 쪽에 마냥 기대기보다는 미국 쪽이나 영국 쪽의 매출이 조금 더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제가 뭐 잠시 후에 기업도 설명해 드리겠지만 점차 이제 중국 쪽은 조금 위험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뭐 보복이라든지 매출에 대한 업다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쪽을 또 진출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 대한 설명도 하나 해드릴 거고요. 아무튼 이런 영향들을 봤을 때 3분기 실적도 선방을 할 것이고 2분기 실적만큼 보여줄 것이다. 내년도 그리고 성장성도 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우려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려감은 역시나 코로나예요. 코로나가 다시금 재확산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코로나가 재확산되면 그럼 지금까지 뭐 가정 강편식이 잘 팔렸고 뭐 코로나의 반사 수혜를 받아서 잘 됐다고 하지 않았냐라고 하지만 확실히 코로나 때문에 바깥 활동을 못하고 외식을 안 하기 때문에 이쪽에서의 좀 영위하고 있는 산업들이 다 지금 죽었거든요. 뭐 장류 폐업도. 판매하는 것도 그렇고 네.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급식하는 쪽에 또 매출은 또 많이 줄었죠. 맞아요. 네. 제가 표도 글도 정리해 놓긴 했는데요. 그러니까 기대가 역시 우려가면 급식업체, 네. 그리고 식자재를 유통하는 음식료 영유하는 기업들은 역시나 좀 타격이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가 재확산되었을 때, 글로벌적으로 좀 확대가 되었을 때 그쪽에서 우려감이 있는 부분이 있고요. 업소용이 많이 축소가 됐잖아요. 최근에 사실 뭐 주류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가정용 소비만 했어도 실적이 선방했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거기에 업소용이 업소용까지 했으면 더 좋았을 거죠. 그렇죠. 업소용이 아무래도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업소용 쪽의 시장이 좀 축소되고 있는 부분은 사실 뭐 좀 우려감으로 남을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리고 내년까지 이게 코로나의 반사수일 뿐이지 뭐 과연 내년까지 내후년까지 실적이 이어질지는 좀 불투명하다라는 쪽에 이제 우려감을 나타내는 부분이 있는데요. 뭐 사실 이런 것들은 항상 음식료 업종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괜히 이런 뭐 코로나 물론 지금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 일단 실적이 방어해주고 있고 그리고 지금으로서는 음식료 업종에서 뭐 악재라고 할 것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조금은 실적이 잘 받쳐주고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해외 진출도 잘 하고 있는 기업들은 좀 선방해줄 것 같아요. 주가의 흐름도 지금보다는 밸류적인 매력도 충분히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 우려감을 나타내는 이제 쪽에서 말하는 부분인데요. 과거에 3년 전, 17년, 18년, 19년 동안에 뭐 외식 서비스업을 우리가 수요했던 추이라든지 아니면 뭐 주류, 뭐 매장을 방문했던 술을 많이 먹었던 추이를 보면은 확실히 그래프가 다 이제 다운그레이드 되었다는 거죠. 근데 과연 이게 정상만큼 회복을 할 것이냐, 이전만큼 회복을 해줄 수 있을 것이냐. 왜냐하면 9월 달 정도의 코로나의 재확산 여부 우려감 때문에 다시금 좀 사람들의 활동이 위축됐기 때문에 여기서의 이제 우려감도 있다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그래프가 과연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냐가 좀 우려감이 남긴 하는데요. 그래도 뭐 일단은 뭐 실적을 잘 받쳐주고 있고 해외 쪽의 시장 성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음식료 업종에서 다 선별적으로 대응하시면 또 주가도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간편식들 퀄리티 좋아졌죠. 여기에 수요가 늘어났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해외 쪽에서 라면, 짜파구리 이렇게 K푸드를 찾는 수요가 점점 늘어나면서 이 해외 매출도 굉장히 또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요소가 될 텐데요. 자, 그렇지만 우려감이 드는 요소도 있습니다. 일단 지금 말씀드리는 거 코로나의 재확산을 차감을 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우려감도 있겠고요. 여기에 실적 성장이 계속해서 따라오게 되냐는 우려감도 있죠. 자, 이렇게 기대감과 우려감에 대해서 양쪽을 모두 다 살펴드렸는데요. 자, 이런 배경 지식을 갖고서 관심 종목들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식료 관심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네, 음식료 뭐 앞서도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런 이제 부정적인 이슈보다는 그래도 긍정적인 이슈가 조금 더 많은 종목들을 저희가 조금 더 추려서 선정을 해보았는데요. CJL 제일제당, 농심, SPC 삼립, 그다음에 하이트진로 이렇게 4종목을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CJL 제일제당부터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뭐 제가 이제 나오는 방송을 많이 보신 분 아실 겁니다. 저는 이제 음식료에서 항상 이야기 드리는 이제 탑픽은 CJL 제일제당이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드리는데요. 저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는 게 지금 저희 앞서 이제 김혜진 전문가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 음식료 업종이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은 좋다라고 할 때 그 좋은 부분을 CJL 제일제당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이 간편식 시장의 성장성인데요. 특히 이제 간편식 시장은 이제 아무래도 혼밥 쪽이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간편식이
더 많이 찾아질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물론 뭐 혼자 살아도 혼자 밥을 먹더라도 많이 뭐 자기가 요리를 해서 챙겨 먹으신 분들이 많으시긴 하겠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혼자 밥을 챙겨 먹을 때는 그래도 간단하게. 간단하게 그러니까 요리를 하더라도 간편식을 거쳐서 요런 쪽으로 많이 이제 하는 경향이 강하죠. 근데 지금 우리 최근에 조사를 보니까 지금 혼족들이 그러니까 20, 30대들이 한 10끼를 먹으면 평균적으로 4끼는 혼자 먹는다더라고요. 네. 4끼를 혼자 먹는다고 하니까 그만큼 이제 점점 이 간편식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특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이제 식문화나 이런 문화들이 좀 일본 쪽으로 많이 좀 따라가고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가 간편식 시장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쵸. 예, 우리나라 시장보다 엄청나게 큰데 이 흐름이 우리나라도 지금 따라가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하면 뭐 아주 저는 이쪽 부분 그러니까 이런 시장에. 대표적으로 예상되고 가지고 있는 뭐 비비고에 대한 브랜드 파워는 비비고는 정말 네, 맛있는 확실하게 것 이쪽이 크죠. 네. 특히 뭐 그 이것만 느끼셔도 비비고가 가격을 싸게 해서 이 시장에 진입한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격이 대부분 다 비쌉니다. 뭐 사실 만두 같은 경우도 뭐 저희 때는 사실 도토락 만두가 제일 1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김혜진 전문가님께서 때는 고향 만두였을 거예요. 고향 만두 예, 그때는 같은. 고향 만두, 저희는 이제 도토락 만두. 예, 그리고 근데 지금은 이게 비비고로 바뀌었는데 고향 만두, 도토락 만두보다 가격이 엄청나게 사실 비비고가 비쌉니다. 약간 프리미엄 예, 제품 그럼에도 느낌이죠. 불구하고 시장 점유율을 높였다니까. 물론 뭐 최근에 뭐 얄피 만두라는 게 나오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비비고의 입지가 강하고 그리고 비비고 대체적으로 보면 간편식들이 일반 제품의 간편식보다는 대부분 다 비쌉니다. 네. 다 비싸고 그다음에 우리 제일 간편식 중에 제일 흔한 거 밥. 즉석밥 같은 거. 햇반이 햇반. 사실 다른 것들 대비해서도 가격이 훨씬 더 비싸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그만큼 시장에서 가격에 대한 정가력이 매우 강한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결국에는 나중에 이 식음료들 제가 뒤에도 이야기 드리겠지만 곡물 가격에 엄청나게 밀접한 관계를 가지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 이 가격 정가력이 약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곡물 가격이 올랐을 때 그러면 결국에는 그 비용이.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소비자 가격을 인상시키는데 방해는 제대로 못합니다. 그쵸. 그러면 오히려 마진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지금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가격 전가력이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곡물 가격이 오르면 그 가격분을 이상으로 제품 가격 인상으로 요인으로 만들어 버리죠. 요런 부분이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CJ 제일제당의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북미 지역의 성장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스완스를 인수하면서 맞아요. 확실하게 미국에 지금 유통망을 켜줬고요. 뭐 슈안스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제 냉동 피자를 피자. 유통하는 업체인데 이게 이제 냉동 피자를 이제 냉동 만두로 바꿨고 원래 미국 같은 경우가 냉동 만두 시장이 중국이 업체가 1위였어요. 근데 지금 이제 비비고가 1위로 다시 탈환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 비축 수요로 만두를 굉장히 많이 수요를 했다라는 거. 저기 보시면 비비고 검색 지역이 근데 한인들이 많이 사는 중심으로 많이 그럼요. 검색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지표에서도 유통망들도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동부 핵심 지역, 그 다음에 서부 핵심 도시 이쪽으로 많이 되는데 결국은 근데 그 지역들이 대부분 다 미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들이에요. 그쵸. 예,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당연히 이제 이 선정하고 있다. 북미 지역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앞서 이야기 드린 것도 제가 이거는 5월 달에 저는 5월 달로 기억나거든요. 제가 지니스탁에서 곡물 가격 상승에 관련된 부분을 제가 언급을 드렸습니다. 선물, 5월 달에 네. 그때 이제 곡물 가격 뭐 옥수수, 콩, 뭐 이쪽이 뭐 밀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역사적인 저점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에서는 뭐 ETF 투자가 해볼 만하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드렸고 실제로 저희는 실전 매매에서는 ETF 투자를 콩 선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콩선물 가격이나 옥수수 가격이나 차트를 제가 원래 준비를 지금 원래 해야 되는데 되게 준비를 못했습니다. 깜빡이고 못했는데 나중에 차트를 보실 수 있는 분 한번 보시면 콩 가격, 옥수수 가격, 밀 가격이 정말 급등을 했습니다. 맞아요. 바닥 대비 그 5월 달부터 해서 지금 엄청나게 많이 상승을 했다는 거고요. 그만큼 곡물 가격이 상승했다는 건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가격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이 가격 전가력이 약한 기업 같았으면 오히려 이게 악재일 겁니다. 그쵸. 근데 CJ 제일 저기 보이시네요. 나오네요. 옥수수. 5월 달부터 지금 쌍바닥 치고 강하게 지금 치고 올라가는 이런 느낌. 밀도 저런 모습을 보이고요. 네. 지금 콩도 대두도 지금 저런 식으로 강하게 지금 치고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곡물 가격 상승에 대한 수혜도 기대가 되고 특히 곡물 가격은 여기서 멈추진 않을 겁니다. 네. 미중 무역 분쟁과 관련된 부분이 이번에 대선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중국 쪽에서 곡물 수요를 많이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번에 트럼프가 재선에 되면 중국이 엄청나게 많은 콩 수입을, 옥수수 수입을 할 겁니다. 지금은 좀 버티고 있었는데 이게 재선이 끝나고 버리면 강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바이든이 되면 안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지만 바이든 역시도 무역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중국 압박은 그대로 유지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선 결과가 마무리가 되면 그때 한번 또 한번 곡물 가격은 또 반등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곡물 가격 상승에도 좀 대비를 할 수 있는 수혜주다라고 보기 때문에 CJ제일제당 저는 10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또 중국에서의 그 외식 수요가 다시 회복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돼지고기 지금 사육 수가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 그게 이제 곡물 가격이 상승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돼지고기 사료에 대두가 많이 들어가기 네. 때문에 많이 올라가죠. 또 CJ제일제당은 그 사료의 첨가제 라이신. 네. 또 요즘 영양 트립토판도 영위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수요 실적도 엄청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두 번째로 농심 보겠습니다. 네, 농심은 라면이죠. 신라면. 신라면이 정말 판매가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이라든지 중국 쪽에서도 지금 판매가 잘 되고 있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이제 기생충으로 인해서 짜파게티 네. 같은 경우도 지금 잘 팔리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견조하게 지금 수요가 유지가 되고 있고 계속 잘 받쳐주기 때문에 2분기의 실적만큼은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는 컨센에 부합할 정도의 실적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농심에서의 실적 보여드리면 일단 수치가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계속 받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내년도에 예상되는 수치도 역시나 올해를 뛰어넘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3분기에 뭐 걱정되는 부분이 2분기만큼 안 나올 것이다인데 이 정도면은 2분기에 예상치에 부합할 수 있는 성적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걱정은 정말 없는 기업은 농심인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의 판매도 판매고 미국에서의 지금 매출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그래프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최근에 이제 중국 쪽도 그렇고 해외 진출을 계속 농심이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인지도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다음 달에 이제 중국의 광군절 네. 소비 행사가 있습니다. 뭐 거기에 대한 수혜라든지 뭐 시장에서의 반응도 있을 텐데요. 광군절을 대비해서 지금 예약 판매를 시작했거든요. 시작했는데 뭐 최근에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광군절 때는 이제 코로나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해 광군절 때보다 지금 예약 판매가 더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설화수도 판매가 잘 되고 있고요. 후 같은 경우에는 뭐 갑자기 화장품 얘기를 해드리는데 후 같은 경우에는 예약 판매 시작한 지 11분 만에 작년 전체 판매 금액의 60%를 넘었다라고 하니까 1.5배를 넘었다라고 하니까 지금 이거에 대한 수요가 정말 좀 대단할 것 같은데요. 그때 최근에 K푸드라고 해서 이쪽에 식료품도 많이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중국에서 좀 인기가 있는 남자 배우인데 농심의 이제 홍보 모델이 되어서 뭐 장신성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분 같은 모델이 되어서 최근에 뭐 이런 패키지 상품을 많이 만들어서 이쪽에 대한 수요를 다 준비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뭐 기대감도 있고요. 그래서 3분기, 4분기 매출도 잘 나올 것 같고 또 앞으로의 성장성은 아무래도 해외죠. 해외 시장에서 이렇게 반응이 좋기 때문에 농심도 저는 식료품 업종 중에서 좀 탑픽이 꼽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심은 점수는 9점을 주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SPC 삼립입니다. 우리가 앞에 SPC는 파리바게트로 많이 알고 있고 삼립은 우리 호빵 메이커로 맞아요.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에 따른 이제 피해가 부문별로 좀 차별화가 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축 식량이라고 인식되고 있는 빵, 베이커리 중에서도 뭐 식빵이라든지 뭐 요런 거 통밀빵 이런 식으로 되는 것들은 식사 대용으로 쓸 수 있는 빵들은 수요가 많이 올랐는데 편의점에서 납품되고 있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뭐 포장되어 샌드위치나 있는. 포장되어 있는 빵이나 아니면 샌드위치나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편의점을 코로나로 인해서 들어가는 소위 말하면 이 편의점 이용객 수가 줄어들면서 그렇죠. 그쪽 부분의 매출은 좀 떨어졌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좀 차별화가 좀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도 이제 뭐 삼립은 지금 시점에서 한 번은 건드릴 만한 게 계절적 성수기가 진입하죠. 호빵. 지금 호빵이 보니까
지금 총 이때까지 판 게 60억 개를 팔았더라고요. 올해. 예, 올해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판 거. 아, 지금까지. 예, 지금까지 판 게 60억 개. 그걸 뭐 기념으로 해가지고 많이 팔고 있고 요즘에 그 보니까 기념 행사로 호빵 그 찜기 있지 않습니까? 뭐 가습기처럼 네. 생긴 거, 뭐 하여튼 그것도 뭐 판매가 패키지로 판매해서 파는 건데 그게 또 굉장히 좀 잘 팔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저는 사실 호빵이 성수기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제 제가 우양이라는 그 회사를 종목 상담할 때 네. 핫도그 회사인지는 사실 처음 알았거든요. 우향이요. 예, 그리고 우양의 그 신기수 전문가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절적 성수기라고. 그래서 제가 핫도그도 계절을 타냐라고 생각했거든요. 핫도그는 원래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맛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음식료도 또 신기한 계절적인 성수기를 타는데 중요한 건 거기에 명확한 건 호빵. 예, 그러니까 호빵은 맞는 것 같아요. 네, 삼립식품에 대한 어쨌든 계절적 성수기도 되고요. 그다음에 빵 수요도 사실상 겨울에 훨씬 더 많이 팔립니다. 여름보다는 아무래도 뷔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많이 팔리기 때문에 계절적 성수기로 넘어간다라는 점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SPC 그룹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중국 쪽입니다. 네. 중국 쪽에 대한 매출 회복 기대감이 좀 있죠. 다만 중요한 건 앞서 지금 이야기했던 농심이나 CJ제일제당만큼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확실하게 좀 단점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린 점수는 7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8점이군요. 호빵 점수가 1점이 붙었나 보네요. 아, 네. 맛있죠. 네, 마지막으로 하이트 진로 보겠습니다. 유일하게 꾸준히 하시는 것 같아요. 음식료에서 꾸준히 그 하이트 진로를 가지고 오시는 것 같아요. 네, 제가 꼽는 음식료 업종의 2개 중에 하나. 이제 네. 정말 하이트 진로. 실적이 일단 너무 잘 나왔고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우려감이 있었죠. 주류 판매가 많이 안 될 것이다. 그리고 바깥 외부 활동, 외식을 안 하기 때문에 뭐 회식도 안 하고요. 많이 줄 것이다라고 했지만 그게 이제 가정용에서 다 수요를 해줬기 때문에 실적이 잘 받쳐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이제 2달 전쯤에 이제 코로나 2차 재확산 여부 때문에 또 수요가 많이 눌렸을 것이다라고 했지만 지금 빠르게 지금 9월 중순부터 빠르게 또 회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요즘에 뭐 술집을 가보면 네. 예, 뭐 코로나는 느껴질 수가 없죠. 다시금 시작이 된 것 같더라고요. 네네. 뭐 다음 주에 있을 뭐 할로윈데이를 걱정한다라고 네. 할 정도인데 그리고 그것도 심한 것 또 이 같긴 술은 한데요. 또 그거 아닌가요? 이게 또 계절적 성수기 아닌가? 여름은 맥주지만 이제 연말 되면 연말 모임이 맞아요. 또 있으니까 이게 또 성수기이긴 하겠네요. 항상 그 주류 판매 추이를 보시면 연말쯤에 정말 상위 그 계속 그 우상향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쪽에서의 성수기도 오고 있지만 물론 코로나의 영향이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정말 수요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다행이라고 할까요? 네, 그래서 실적 같은 경우도 정말 꾸준하게 계속 수치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2분기 때 잘 나왔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3분기 때 더 잘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4분기 때 더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뭐 신제품 효과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테라하고 진로이즈백이 너무 잘 팔리고 있어요. 그게 지금 출시된 지가 1년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1년 3개월 정도 됐는데 이 점유율을 계속 확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아직 맥주의 점유율 1위는 카스거든요. 그렇죠. 카스, 예. 그러면 오히려 지금 2위 자리에 지금 테라가 지금 점유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잡아먹을 게 많은 거죠. 네. 점유율 뺏을 게 많은 부분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하이트 주려고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뭐랄까요? 카니발리제이션? 네. 그러니까 하이트 진로의 하이트를 어떻게 할까라는 부분이 네. 있다고 합니다. 지금 하이트를 생산하고 있는 라인을 테라 쪽으로 다 바꾸고 있거든요. 근데 빨리 바꾸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또 하지만 하이트 진로에서의 그 사명과 그리고 네. 그 네이밍 브랜드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없앨 수는 없다라고 고집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은 뭐 지금 테라 쪽이 너무나 잘 팔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의 점유율 확장 추이도 지켜보시면 매출과 같이 성장할 수 있을 것 그렇게 같고요. 사명이 이제 하이트 맥주와 진로가 합쳐서 하이트 진로잖아요. 그렇죠. 그럼 잘 팔린 거 가지고 요즘에 뭐 태진화로 해도 안 될까 싶기도 하거든요. 태진화. 사명을. 네. 그리고 최근에 이 부분도 설명해 드릴게요. 저 최근- 이게 제일 궁금했어요. 왜 무알콜 시장이 이것 때문에 성장했는지 모르겠네요. 코로나를 겪으시면서 이제 집에서 혼술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너무 술을 자주 먹고 많이 먹기는 부담스러우셨는지 알코올 사실은- 중독 될까봐 걱정해서 이 무알콜 무알콜 시장이 정말 크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금 칭따오까지 무알콜을 내놓고 있거든요. 그거 지금 4파전인데 거기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게 하이트 진로의 하이트 무알콜 제로입니다. 그거에서의 지금 성장성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전 진짜. 태어나서 이거 한 번밖에 안 마셔봤거든요. 네, 저도 뭐 사실 맥주, 무알콜보다는 네. 그냥 맥주가 괜찮지만 그래도 수요층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수입 맥주, 뭐 블랑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수입 맥주도 하이트 진로가 수입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매출이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다는 점, 실적이 너무 좋기 때문에 네, 계속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이트 진로 점수는 9점 주겠습니다.
네, 점수가 골고루 좋게 나온 것 같습니다. 9점짜리 종목이 두 종목이 있는데 무엇보다 오랜만에 10점짜리 종목이 등장을 했습니다. 바로 이 종목이 오늘 탑픽 종목이죠? 네, 맞습니다. 예, 탑픽은 CJ 제일제당입니다. 가격적으로도 좀 조정이 많이 온 것 같아서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다라고 생각해서 10점을 드렸고요. 공략은 항상 이야기드린 것처럼 분할 매수 관점에서 공략하시면 되고요. 이 목표가는 45만 원, 손절은 30만 원으로 설정하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탑픽 종목이 바로 CJ 제일제당입니다. 10점짜리 이 높은 점수를 받게 됐는데요. 손절가 30만 원 그리고 목표 주가는 40만 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물론 한 번에 다 매수하시는 게 아니고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음식료 업종까지 이 섹터 제대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자, 이제 마칠 시간 다가왔는데요.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게 있네요. 공개 방송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김혜진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인데요. 지금부터 모아봐야 할 섹터 시리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3부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함께 하시면서 지금부터 어떤 섹터 집중을 하면 좋을까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 점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